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장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했고요. 제2장부터는 이제 분계에서 사용되는 계정과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요 계정과목 성격은 이런 거고 관련된 분계는 요렇습니다를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잔소리 하나 드립니다. 제1장에서는 큰 그림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럭저럭 재미있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 거다 보니까 1장에 비해서 2장으로 넘어오면 재미가 좀 없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회계가 좀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자, 이런 재미없는 과목을 앞글자 따가지고 외운다고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이야기 아저씨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발장 딱 끼고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그리고 모든 내용을 내가 알면 제일 좋지만 한 50% 정도만, 절반 정도만 챙긴다라는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이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계라는 게 어렵진 않지만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공부를 자꾸 똑같은 논리로 계속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앞부분 내용이 뒤에 가서야 그때 말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되죠? 강박관념과 욕심을 좀 내려두시고 가볍게 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열로 가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재미있을 겁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번 단원 제1절 당좌 자산이고요. 이번 단원에서 이런 부분 공부합니다. 자, 먼저 1. 유동자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동자산 의미요. 자산은 올해 결산일을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부르더라. 그지? 동의어입니다. 우리 회사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계 연도의 맨 마지막 날을 결산일이라고 부르고 동의어가 보고기간 종료일이었다 이겁니다. 올해 12월 31일을 말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아서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 같은 자산을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 될 것 같은 거를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더라 이겁니다. 다만 KIFRS는 여러 나라의 내용을 전부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강제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런 항목만 좀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IFRS 적용하는 회사는 유동자산에 대해서 분류를 조금 자유롭게 변형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동자산이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당좌자산이라는 내용 봅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뭡니까? 결국 유동자산이잖아.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당좌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는데 이번 단어는 당좌자산을 공부하는 거야. 제2절에서는 재고자산을 공부하게 될 건데 재고자산은
추측컨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될 수 있는 거를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 그런 내용을 제2절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단어는 당좌자산을 공부할 거고, 당좌자산의 의미는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됐지요?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개정 과목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요 개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볼 건데, 회계 처리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즉 분계를 구성하는 논리는 무엇이라고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이겁니다. 분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항목 중에 한 개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자기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었다 이겁니다. 그지?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 이렇게 딱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 기록을 할 때 증가하면 나의 위치, 감소하면 반대쪽 위치에 분계를 한다라는 논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였고요.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한다고? 자산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이런 계정 과목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차변으로 분계,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대변의 반대쪽, 그죠? 왼쪽의 반대쪽 대변의 분계가 될 거다 이겁니다.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계를 여러 개 구경하게 될 겁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따라서 요 계정 과목은 자산에 해당하니까 증가해서 차변에 기록되었구나. 요 계정 과목은 부채에 해당하니까 증가하니까 대변에 기록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따라서 분계 내용을 좀 분석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계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 일단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서 3.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제목 붙여진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이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계정 과목을 이제 살펴보자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 중에서 먼저 현금 계정 과목을 보자. 자, 현금은 지폐동전 이런 게 현금이 될 거다, 그지? 제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겁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조주머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회계에서는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현금 계정 과목 쓰는 거는 요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회계 처리할 때, 분계할 때 현금 계정 과목 쓰는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지폐동전과 같은 통화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자기압수표입니다.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그거는 마치 10만 원권 지폐처럼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압수표. 그러다 보니까 마치 현금처럼 통용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러한 통화대용증권도 회계 처리할 때는 무엇으로 하자고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기압수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우편환 증서라는 것도 실무에서 가끔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우리 고객사한테 등기 우편물을 여러 건 발송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 한 건마다 우체국에서 결제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등기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미리 이번 달치 등기료 100만 원을 미리 우체국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체국도 편하다, 그지? 등기 우편 하나하나마다 결제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등기 업무만 하고 결제는 월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자, 한 달 동안 여러 건 등기 우편 보내고 나니까 90 몇만 원어치 등기 우편 보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100만 원 주었으니까 남은 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될 거다, 그지?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남은 돈 89,200원을 지폐 동전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우편환 증서라는 증서, 종이 쪼가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우편환 증서를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기압수표와 거의 유사하구나.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이구나. 이런 거 전부 다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통화대용 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압수표 이런 거를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출 포인트로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가끔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표 아시지요? 편지 보낼 때 우표 붙여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수입인지 관공서 가가지고 서류 제출할 때 수입인지 붙이십시오라고 하면 우표처럼 생긴 요거를 사서 딱 붙여서 제출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우표랑 수입인지는 통화대용 증권이 아니랍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표를 들고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당연하다. 수입인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화대용 증권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우표 구입했고 수입인지 구입했다고요? 그런 거 자산 아닙니다. 그냥 이미 지출된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출 포인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을 무엇을 써야 되는지는 그런 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고민하면 되고요. 통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이런 계정 과목은 뒷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계정 과목입니다. 보통예금 계정 과목 봅시다. 자, 보통예금 아시죠?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통장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에 돈 넣었다고요? 그게 보통예금입니다. 만기 없이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때 우리 회사가 통장 한 개 만들어서 돈 넣어 놨다고, 그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보통예금은 우리 회계학에서 요구불예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요구불예금이라는 것은 만기 없이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의 성격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라고 회계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구불예금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지요? 이것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다, 그지? 다음 계정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기예금 계정 과목과 정기적금 계정 과목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치해 놓는다라고 이렇게 딱 미리 약속을 하고 예금 통장 만드는 것이 정기예금이다 이겁니다. 좀 1년 동안 1,200만 원 돈을 딱 처음부터 딱 넣어놓고 건드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연 10% 이자율로 이자 준다라고 약속한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처음부터 1,200만 원 넣어 놓는 게 아니고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불입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100만 원씩 계속 추가로 불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정기적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연 10%로 이자치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통장 만드는 것이 정기적금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연 10%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정기예금은 처음부터 1,200만 원 돈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자 금액은 1,200만 원 곱하기 10% 120만 원 이자 받을 겁니다. 그와 달리 정기적금은 처음에는 1,200만 원 돈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고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만 들어왔고, 그지?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잔고가 200만 원 되고, 그 다음은 300만 원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가가지고 끝에가 되면 1,200만 원의 돈이 딱 그 잔고에 있을 거니까 점점점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1,200만 원 곱하기 10% 120만 원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 이자로 받을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이렇게 정기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 통장 한 개 만들어서 돈 넣어놨다고요. 그거를 정기예금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정기적금 통장 한 개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넣고 있다고요. 그 돈 들어가 있는 거를 정기적금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우리 회계에서는 금융상품이라고 본답니다. 금융기관에서 만든 정형화된 상품이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즉 정기예금 통장 한 개 만들어서 돈 넣어 놓았다고 우리가 그거를 회계에서는 정기예금이라는 금융상품을 우리 회사가 구입했다라고 바라본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금융상품이라는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요구불 예금이 아니다라고 본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요구불 예금으로 보지는 않아. 요구불 예금은 뭡니까? 만기 없이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이다, 그지? 보통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요구불 예금 아니야. 금융상품이라고 분류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물론 한 두어 달 있다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연 10%라는 이자를 못 받고 아주 낮은 이자, 1% 또는 그 이하의 이자만 받고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마음대로 깰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요구불 예금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요구불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알면 좋겠네요. 우리 제1장 제2절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몇 가지 공부했다, 그지? 그 중에서 구분 표시의 원칙을 공부했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합해도 되고, 합해서 그냥 재무상태표 작성해도 되고, 개별 항목이 중요하다면 합하지 말고 딱딱 구분해가지고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개별 항목으로서 중요하면 두 개 각각 구분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면 비록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정기예금 개정 과목, 정기적금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서로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했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개별 항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냥 표시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 합할 때 사용하는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융상품이다 이겁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니까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요거 두 개 합해가지고 그냥 딱 금액 끼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실무에서 재무상태표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만기가 유동자산이니까 올해 결산으로 따졌을 때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 게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요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보통 예금 금액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은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야? 요구불 예금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개념 그리고 금융 상품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린 거다. 그래서 절대로 회계에서는 요걸 전부 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랑 보통 예금을 섞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주제 봅니다. 우리 교재에서 자기압수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압수표는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불렀고 회계 처리할 때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됐죠? 그 자기압수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실무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표는 자기압수표라는 건데 이런 의미랍니다. 수표는 수표 소지인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기재한 증서를 말하는데 그런 수표를 누가 발행했다고? 은행이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자기압수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접하는 수표는 사실 자기압수표만 사실 접하게 될 겁니다.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다. 수표는 수표인데 발행인이 은행인 수표를 말하는 거다. 됐죠? 자, 이렇게 자기압수표 생겼고요. 자, 자기압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압수표를 받았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 차변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기압수표를 상대방한테 주었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 대변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 사례 봅니다. 상품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다.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품 판매했다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6,000원. 그래서 상품 팔아서 수익 증가했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거래소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 현금 자산 증가, 대변 상품 매출 수익 증가라고 분석할 수 있다. 됐지요? 그 다음 상품을 3,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상품 구입했는데 돈 주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주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 차변의 상품은 이제 샀으니까 자산이 증가할 거다 그지?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합니다. 돈 줍니다. 돈 뭘로 주다고? 자기압수표로. 그러면 대변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기압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구나. 받으면 차변, 주면 대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분계, 거래요소 결합관계를 분석해 보면 차변 상품 자산 증가, 대변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됐지요? 3,000원만큼 현금이라는 자산은 현금 계정 과목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슬퍼할 필요 없어. 대신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은 증가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주제 봅니다. 우리 교재에서 오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full name은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을 줄여서 어음이라고 많이 부른다 이겁니다. 어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어음은 발행인이 미래 일정한 날짜에 돈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답니다. 그런 거를 약속어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누구라고? 주식회사 한국상사라고. 누구한테 발행해 주었습니까? 주식회사 루비전자가 발행해 주었습니다. 한국상사가 루비전자한테 발행해 주었다 이겁니다. 약속어음을. 오늘은 며칠입니까? 4월 1일입니다. 돈 주기란 날은 9월 30일입니다. 됐지요? 금액은 중간에 적겠습니다. 500만 원.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회사 한국상사가 주식회사 루비전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다 이겁니다. 상품을 구입합니다. 500만 원어치. 그럼 돈 줘야 됩니다. 돈 오늘 당장 돈 못 주고 나중에 줄게요라고 했다 이겁니다. 외상거래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인데 돈 나중에 줄게요. 9월 30일에 줄게요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 루비전자가 우리 회사 한국상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를 뭘 믿고 외상으로 물건 주냐? 야 약속어음이라도 한 개 발행해줘 라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증서를 한 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4월 1일인데 오늘 당장은 돈 없으니까 9월 30일에 돈 줄게 500만 원 이렇게 딱 기재해서 루비전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약속어음. 됐지요? 외상거래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자, 외상거래는 나중에 우리가 돈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준다? 배 째라?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이제 뭐 소송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와 달리 어음은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어음수표법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에 따라서 딱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약속어음 발행해 놓고 9월 30일 돈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런 거를 어음이 부도났다라고 부릅니다. 어음 부도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을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바뀔 거다 그지? 그 현금으로 바꿔서 어음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음 발행했다가 부도 내버린다고요? 우리 회사 망하는 겁니다. 엄청 무섭다 그지? 그러니까 단순 외상거래 하기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단순 외상거래면 돈 받기로 한 날까지 루비전자는 계속 기다렸다가 돈 받기로 한 날 주식회사 한국상사로부터 직접 돈 받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루비전자가 이제 약속어음을 요걸 받았잖아 그지? 받으면 자, 굳이 적혀있는 지급기일 만기라고 부릅니다. 어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전에 요 약속어음을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주식회사 루비전자가 제3자 C로부터 물건 구입해야 되는데 그때 물건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돈 주는 것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제3자 C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야, 돈 대신 요 약속어음을 좀 가지고 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 요 약속어음을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좀 자금 차원에서 좀 자금줄에서 숨통이 좀 트인다 그지? 그래서 자금 유통 차원에서 좀 만기 전에 좀 자금을 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음의 경우 크게 단순 외상 거래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확실하게 보호가 된다. 두 번째,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도 돈처럼 좀 유통시킬 수 있는 자금 차원에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이유로 실무에서 어음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비전자가 제3자한테 돈 대신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속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제3자 C가 나중에 엄 만기가 되면 주식회사 한국상사한테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할 거다, 그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돈을 귀하, 처음에 루비전자한테, 주식회사 루비전자한테 주었잖아, 그지? 귀한테 주거나 또는 그 루비전자가 제3자한테 이렇게 넘겨버렸다, 그지? 그러면 제3자가 나한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귀하의 지시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주거나 또는 당신이 넘긴 그 제3자한테 주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것이 약속어음이라는 증서.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이제 종이어음보다는 전자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발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약속어음의 분류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상대방에서부터 돈 받을 거다 이겁니다. 어음 만기일에 이제 찾아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 그지? 받을 돈 성격입니다. 받을 돈을 우리 회계에서는 수취채권이라고 부른대요. 그 반대로 우리 회사가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그 어음 들고 온 사람한테 돈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줄 돈 성격입니다. 줄 돈을 우리 회계에서는 지급채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수표와 어음의 차이. 수표, 뭐 자기업 수표 떠올리면 되고요. 어음은 약속어음을 말한다, 그지?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 수표 또는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돈 받는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표는 오늘 당장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돈 받을 수 있고, 어음은 어음에 적혀 있는 만기가 되어야 오고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 거다 이겁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됐지? 수표는 오늘 당장 돈 받을 수 있고, 어음은 어음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가 되면 이제 어음 발행하는 사람부터 돈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수표와 어음의 차이. 자, 그다음에 단순 외상거래와 어음거래의 차이 봅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단순 외상거래는 A가 B한테 외상 팔았다고요. 그러면 A는 약속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B로부터 직접 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달리 어음거래의 경우에는 A가 B한테 물건 팔면서 B로부터 약속은 받았다고? 그러면 A는 굳이 어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어음 만기 전에도 제3자한테 어음을 양도해서 대금 결제할 수 있으니까 자금 유통이 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금 차원에서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보호가 되더라. 어음의 경우. 됐습니다. 이렇게 어음이라는 주제 정리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생소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뜯어본 겁니다. 자, 그다음 주제 우리 교재에서 6.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라고 제목 붙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다만 요 6번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라는 주제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재미없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우리 회계에서 받을 돈을 동의어 정리하는 겁니다. 받을 돈을 수취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의어. 그리고 수취채권을 줄여서 뒷글자 뒤에 있는 글자 2개만 딴 거다, 그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한자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받을 돈을 그냥 수취채권이라고도 부르고 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줄 돈을요 지급채무라고 부르고 줄여서 채무라고도 부릅니다.
동의어입니다. 출돈 동의어, 지급채무 또는 채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용어도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 재무회계의 입문 단계 회계 원리입니다.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 기업입니다를 가정해가지고 도소매업 기업을 전제로 해서 이론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도소매업 기업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은 무엇이라고요?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입니다. 그치? 자, 그러한 도소매업 기업에서 상품 구입해서 상품 판매하는 거. 상품을 20만 원에 구입해서 30만 원에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게 주된 영업활동이 될 겁니다. 상품 구입하고 상품 판매하는 거 이런 거를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주된 영업활동의 동의어 알아두십시오.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와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그거를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고 그거의 동의어는 일반적인 상거래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동의어부터 일단 교통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한 용어들을 바탕으로 표를 하나 봅니다. 좀 재미없어 보인다, 그지? 그런데 이 표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써먹을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써먹을 내용이고 그래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별표 하나 딱 쳐주십시오. 됐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받을 돈이라고 수지채권 자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줄 돈이라고 지급채무 부채입니다. 됐지요? 수지채권 지급채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회계 처리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정리해 본 겁니다. 됐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주된 영업활동을 의미한다고. 주된 영업활동은 도소매업 기업의 경우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하는 거래부터 볼게.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 공간이 조금 애매하다, 그치? 자, 일단 써볼게요. 공간 아껴서, 그치?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기록합니다. 수익의 증가 기록한다. 차변에는 이제 돈 받을 거다, 그지? 돈 받는 거를 자산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고요. 이런 거를 주된 영업활동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자, 오늘 상품 팔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오늘 바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외상으로 판 경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생겼다, 그지? 받을 돈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서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잘 보십시다.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만약에 단순 외상 거래로 우리가 물건 팔았어. 그때는 우리가 받을 돈에다, 그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쓰자 이겁니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기록하는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상품 팔았는데 단순 외상 거래가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음을 받았답니다. 그때는 차변에 자산 증가 기록하는데 받을 돈 성격이잖아, 그지? 약속음 받았으니까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이겁니다.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좀
잘 알아두자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상품 판매하는 거래고, 자, 이번에는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입니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할 거다. 그지? 자산 증가. 자, 대변에 이제 상품 구입했으면 돈 주어야 된다. 그지? 현금을 주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품 구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외상 구입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주된 활동. 단순 외상 거래입니다. 단순 외상 거래로 구입했어. 그러면 우리는 줄 돈이 생긴 거다, 그지? 부채가 기록됩니다. 대변에 부채의 증가.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뭐다고?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상품 구입했는데 단순 외상 거래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상품 구입했답니다. 우리는 줄 돈이 생긴 거다, 그지? 대변에 부채의 증가 회계 처리돼야 되는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뭐다고? 지급어음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굉장히 자주 발생할 거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잘 알아두자 이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도 있을 거다, 그지? 자,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파는데 그게 상품 구입하고 상품 판매하는 거 아니면서 그 외의 거래로서 물건 구입하고 물건 파는 게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사무실에서 쓰려고 에어컨을 한 개 샀답니다. 100만 원 주고. 자, 그거는 우리 에어컨 샀습니다. 그 에어컨은 우리가 팔아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왜 샀습니까? 우리 회사 업무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에어컨을 산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자, 에어컨 사서 올해만 쓰고 안 쓸 거 아니다, 그지? 몇 년 동안 계속 쓸 겁니다. 그런 거는 자산은 자산인데 비유동 자산입니다.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거 아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고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이라는 걸로 분류된답니다. 에어컨은.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답니다. 됐죠? 자, 이러한 에어컨 비품을 구입할 때요, 돈을 주면 대변에 현금 쓰면 되는데 외상으로 에어컨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외상 거래다 이겁니다. 또는 에어컨 구입하면서 상대방한테 약속금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까? 우리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자, 줄돈이 생겼어. 부채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외상 거래거나 어음 거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줄돈이라고. 그때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자, 에어컨을 한 2년 정도 쓰다가 중고로 에어컨을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거는 물건을 팔기는 파는데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다 이겁니다. 상품 판매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자, 물건 팔면서 돈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다고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없어. 그런데 외상으로 팔거나 또는 에어컨 팔면서 비품 팔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약속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때는 차변에다가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적어야 되는데 뭘 적자고요? 그때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적자 이겁니다. 됐죠?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한 분께. 그래서 그때 이런 계정 과목 쓰자라는 거 좀 미리 정리해 둡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자, 외상 거래로서 받을 돈을 하더라도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써야 되는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미수금 계정 과목 써야 돼. 그지? 그다음에 자, 물건 팔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약속금 받았어.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받으럼 계정 과목 써야 되는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뭐라고? 미수금 계정 과목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은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항상 판단해야 된다.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요게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 자,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외상 대금으로 출돈이 생겼어. 그거를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따져보자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야 된다. 그리고 물건 구입하는데 상대방한테 약속금 발행해 줬어.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상품 구입하는 거라면 지급보험 계정금 쓰는 거야. 그런데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설사 약속금 발행했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지급보험 계정금 쓰면 안 돼. 그때는 미지급금 계정금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됐죠?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는 부분은 요거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금전대차 거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거, 돈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고 이런 거를 금전대차 거래라고 부른답니다. 거래처에 돈을 좀 빌려줬다. 뭡니까?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돈 빌려주면 나중에 돈 받아야 된다, 그지? 다시. 그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고요. 계정 과목은 대여금 계정 과목.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답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다, 그지? 계정 과목 이름이 차입금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오케이, 이렇게 받을 돈, 줄 돈 성격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딱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중요한 설명 끝났고요.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사례 통해서 확인하고 이번 시간 강의 마칩니다. 자, 사용하던 토지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무실 쓰려면 토지랑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형자산이 될 겁니다. 사용하던 토지를 장부금액이 5만 원짜리랍니다. 요거를 5만 원에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제 없어진 거다. 대변의 토지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은 어음 받았습니다. 받을 돈이 생긴 거다, 그지? 자산의 증가를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뭐다고? 자, 잘 보십시오. 어음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자고요? 그지? 어음 받았지만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 에어컨을 4,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금 발행해서 지급했다. 어떻게?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 약속금 발행했다 하더라도 절대 지급어음 아니야.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어음을 받거나 발행해 주더라도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수금 계정, 미지급 계정 써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재건과 지급 채무라는 주제까지 정리했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